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의장국 일본의 초청에 따라 호주, 인도와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일 정상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헌화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큰데 핵심 의제는 안보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호주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초청국과 함께하는 확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인데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화답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 두 나라 공조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Our countries stand together. We stand stronger. And I believe the whole world is safer. 日米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礎です。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쿼드,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 등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행태를 포함한 영내 안보 도전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현상 유지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일 정상이 한국과의 3국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비핵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다소 복잡할 거라는 이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맞서는 형태인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쇄 양자회담에서 1대1로 즉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비롯해 경제 협력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쟁은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어제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위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차 대전 후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대형 전쟁을 열거하며 한국 전쟁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6.25 전쟁을 도발 또는 발동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재창했습니다. 또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흠뻑 젖은 국립 5.18 민주묘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때 가족을 잃은 5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민주의 문으로 들어섭니다.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방명록에 남긴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헌법 정신이자 구심체라고 말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회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식순 마지막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열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고등학생, 대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이 2년 연속 재창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두고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공연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는 대국민 공약이었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시점에 불쑥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건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개헌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당내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며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론까지 불거졌는데 김 의원 징계를 위한 국회 차원 논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적시된 품위유지와 성념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결단이 늦어지며 문제를 키웠다는 불만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이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파악을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조사 이러면서 시간을 오히려 늦추게 되는. 반면 당 지도부가 순리대로 대응한 거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어 자칫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드라이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고육지책을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무책임하게 탈당했다는 당 안팎의 비난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김남국 의원이 탈당으로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이른바 민주당이 열어줬고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했던 자체 진상조사가 물거품됐고 김 의원을 신속하게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지만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여야 의견도 여전해 향후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제명에 열쇠를 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게임업체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합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등을 상대로 김 의원이 과거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거래한 경위와 미공개 정보 유출 등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본인 발언에 대해 혼란을 끼쳤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난 4월 참여연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관이 직접 말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입장문을 인터뷰 이후에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받은 현직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줄 소환이 한층 가까워진 건데 검찰은 오늘 공여자로 입건한 이성만 의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망을 더 좁혀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불려나왔던 이들은 지금까진 대부분 송영길 전 캠프 지역 본부장들이었습니다.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세 그룹,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 상황실장 가운데 구체적 인물로 특정해낸 건 지역 본부장들에 집중돼 왔던 겁니다. 하지만 수수자 수사는 조만간 현역 의원들로도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역 국회의원 수수자까지 특정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수자들을 계속 특정해 나가고 있다며 이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지역 본부장들처럼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소환될 거란 뜻인데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이 공여자로 지목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두 현역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이 먼저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재작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지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 의원은 출석을 하루 앞두고 올린 SNS 글에서 이처럼 녹음 파일이 압수수색과 맞물려 유출된 건 검찰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여론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라면 당당하게 임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소환 조사에서도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 살포 과정과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추궁하는 검찰과 장시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노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병합해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간호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아면세점과 대한문 앞에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가족 등이 참석하는 규탄 대회를 진행합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간호법을 악법으로 모은 정치인에 대해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만여 명이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등 최대 5만 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서울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외면하고 경찰이 노조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조원 양회동 씨를 추모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강압 수사를 중단하라 요구했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시민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해친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해산 명령을 거부한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새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했다며 여당에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 폭행은 없었지만 이번처럼 불법 전력이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집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착수는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도 건폭 수사로 숨진 고 양회동 씨에 대해 경찰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행위 수사로 촉발된 노조원 분신 이후 노조의 반발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동안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213kg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평균 1kg 넘게 적발되며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몸에 지니고 들여오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공항세관에 붙잡힌 마약 운반체. 검정 테이프와 비닐로 꽁꽁 싸맨 복대를 풀자 흰색 봉지가 드러납니다. 양쪽 허벅지까지 총 4kg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여행자 몸에 마약을 지니고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52건, 48kg에 달했습니다. 양이 지난해보다 16배나 는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영향으로 22년부터 한국 여행자 밀수가 재개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아용 분유 제품을 뜯자 분말 사이로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클럽용 마약. MDMA 1,400정이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용품이나 음식 재료로 위장한 마약이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 형태로 배송돼 올해 4월까지 총 205건, 213kg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한 건당 밀수 중량은 1kg으로 늘며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기준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발된 마약 가운데는 MDMA나 합성대마,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마약의 출발지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영상 정보와 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는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력을 보강해 마약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2배로 늘리는 등 마약 밀수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튜브에서 불법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며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유튜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한 혐의로 국내 총책인 27살 남성 전모 씨 등 9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씨 등은 유튜브에서 불법 도박 장면을 24시간 생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30여 개로 채널 구독자 수는 모두 합쳐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여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도로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타이어처럼 보이는 물체가 차량 뒤편으로 날아가고 차량은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여학생 2명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승용차에 치입니다. 승용차는 학생들을 친 뒤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음성구 강곡면 감곡 사거리에서 77살 A씨가 몰던 차량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습니다. 중상을 당한 학생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저희도 현장 갔을 때는 이미 사고 난 상황이었고 여학생 2명이 길에 쓰러져 있었고 한 명은 의식이 없었고요. 한 명은 좀 기절한 상태인데 승용차 운전자 A씨의 의식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얼마 전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영업이 힘든데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모두 돌아가는 삼계탕집. 여름을 앞두고 업주는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곧 폭염이 닥치면 최근 다시 오른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에어컨에 한 5대 있거든요. 그거를 켜도 덥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이 돼요. 음식값은 올릴 수가 없고. 미용실도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 3월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같은 달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이 또 오른 건데 그렇다고 전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용실은 전기도 많이 쓰잖아요. 드라이기도 쓰고 올도 여름은 또 엄청 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 특수를 맞은 헬스장 업계는 왜 하필 지금일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름을 앞두고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전기료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운영적인 부분도 많이 금액이 나가니까 조금 지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7월 오른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3차례 연거푸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영업자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다 가까스로 회복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요금 인하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해 4월 주 407회에서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에 6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운행 횟수와 비교해 65% 회복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조종사와 승무원 등 공항 종사자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말 대비 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4,000회가량으로 증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과 조선 후기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에 맞선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학생과 그런 제자들의 민주화 열기에 힘을 보탠 스승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4.19 혁명은 헌법 전문에 실릴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조선 후기 동학 농민혁명은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주의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맞선 민중봉기는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줬습니다. 유네스코가 4.19 혁명과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해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전 세계가 배우고 또 기억해야 할 가치로 인정한 겁니다. 4.19 혁명과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사료는 물론 5.18 민주화 운동과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등 현대사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산을 적극 발굴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크게 쌀쌀하지는 않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도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7도, 광주가 15.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이 27도로 서쪽 지방은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0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강원 산간에는 오후까지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사흘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타이완의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중국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식량 안보를 포함해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보건 등 전 지구적 과제에서 G7이 남반구에 주로 위치한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힙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미국 백악관 발표 내용을 보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달 7일과 8일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G7에 대한 맞불 성격의 회의로 분석되는데 중국은 G7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는 막말로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왕실 정원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에서 극진한 환영연회와 갈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시안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역사적 도약을 했다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대면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 프로젝트인 1대1로 즉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건설 등 경제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의 방점을 찍는 것과 달리 자국 주최 회의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서방의 대중국 봉쇄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G7과 우리나라를 향해 거칠게 경고했습니다. 停止在台湾问题上挑衅玩火，不要站在14亿多中国人民的对立面，玩火者必自焚。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중국 봉쇄에 동참하면 한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지난 2월에 이어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위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전쟁은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전쟁이라는 주장까지 반복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한일 실무단 협의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찰단 구성과 파견 날짜, 동선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한일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금까지 시찰단 조사 기간을 나흘로 늘리고 20명 정도 규모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쳤습니다. 시찰단은 애초 23일과 24일을 포함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번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처음으로 이 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올린 SNS 글에서 검찰 압수수색과 동시에 녹취록이 보도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냐며 수사에 당당히 임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77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4살 B양이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학생들을 친 뒤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에 멈췄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깎아준 공인중개사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가 담합행위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할인 광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데 지회는 해당 중개사가 상도덕을 어겨 지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동에서 반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온 김범준 씨.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 송파구 지회장이에요. 무슨 건 아시죠? 송파구 지회장이 어떤 직책인 줄 아시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이라고요,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송파구 지회장이 돌연 김 씨에게 전화해선 수수료 할인 광고를 내리라고 한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할인해주는 거라고 답하자 차라리 전부 무료로 하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해놓지 그랬어요. 하지만 협회는 개인에게 수수료율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데다 정작 김 씨는 회원도 아니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단지 자기들 밥그릇 챙기자라는 데 동참해라는 식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2020년부터 수수료를 최대 절반 정도 깎아온 공인중개사 B 씨도 역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다른 지회장에게 비슷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더니 허위 매물을 올린다는 거짓 소문과 밤낮 없는 협박 전화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고 B 씨는 말합니다. 네, 욕도 많이들 했고요.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밤낮 정말 가리지 않고 밤길 조심하라는 그런 되게 무서운 말들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수수료를 상한선 아래에서 고객과 협의해 자율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개사가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깎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권한도 사실은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강요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너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송파구 지회장 A씨에게 수수료 할인 중단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김 씨가 손님을 가로채려고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담합 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A씨가 주변 중개업자들의 민원을 받고 공생하자고 요청한 것일 뿐 김 씨를 협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청은 A씨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지회에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주식 투자로 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객 돈 5억 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어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업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했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 빼돌린 돈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절전을 위해 밀폐형 냉장고를 도입한 편의점도 등장했는데 업계에선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삼각김밥 같은 간편식품을 진열한 냉장고에 문이 달렸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선 개방형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자 한 업체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전기료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밀폐형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테스트 운영을 한 결과 작년에 대비해서 60% 정도 전력량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 요금에 따른 여름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업계는 이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했던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에게 확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체감되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올해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요금 50% 감면 같은 한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전기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넣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지원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고효율 기기교체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고 그 교체 비용의 일부를 그 한전과 정부에서 좀 보전받으면서 그래야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술 격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국내 반도체 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걸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2나노미터급 공정으로 16기가비트 DDR5 D램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 제품보다 생산성은 20%, 소비 전력은 23%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D램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기술에 호응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8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데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문제인데요. 경제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에도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이 늦어질수록 국내 경제 반등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잇따른 차량 도난 사건 집단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약 2억 달러, 약 2,700억 원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으며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네, 5월 19일 이 시각 세계인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폭발 때문으로 보이는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는데 러시아 측은 제3자가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가 상한제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입이 40% 이상 줄었다며 앞으로도 강력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탈선한 열차 한 량이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폭발 때문으로 보이는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곡물을 태운 탈선 열차는 8량짜리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т, то есть, конечно, только вагоны у нас пострадали и полотно.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лава богу, человеческие жизни у нас не погибли. 크림의회 의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인가받지 않은 사람의 개입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수복을 위한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탄약고와 보급선을 타격하는 등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Дорогі друзі, ми продовжуємо нашу роботу заради звільнення Криму. Обов'язково це буде його повноцінного повернення.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은 여전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 가격에 대한 상한제로 1년 동안 러시아 원유 판매 수입이 40% 이상 줄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등은 앞으로도 가격 상한제를 강력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은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돈줄인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추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주요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 지원기금 유럽평화기금 규모를 35억 유로, 약 5조 원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외교 원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3차 세계대전이 5년에서 10년 내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존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양쪽 모두 상대가 전략적 위험이라고 확신해 강대국 간 대치로 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21년 쿠데타에 성공한 뒤 1조 원이 넘는 군수물자를 수입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미얀마군이 쿠데타 이후 적어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여억 원어치의 무기와 관련 물자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호스텔 화재 사건을 현재 경찰이 방화 사건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16일 발생한 호스텔 화재 사건을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전문 수사팀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시신 수습과 건물 수색에 나선 경찰은 총 6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지만 20명이 실종 상태여서 더 많은 사망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에는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평균 200에서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처 23개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영국 최대 인터넷 이동통신 사업자인 BT가 인공지능 AI 신기술과 광케이블 도입에 따라 향후 7년 안에 인력을 40% 이상 줄인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BT는 현지 시간 18일 직원 규모가 13만 명인데 2030년까지 최대 5만 5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AI 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전체 감원 규모의 20%가 해당 부문에서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 현지 시각 18일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이들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에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 등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 등의 관련 자료가 담겼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넘게 주지 않은 건설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건설업자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 4,2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때일은 여름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이 불어들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덥겠지만 강릉은 20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대구는 16.6도, 포항은 1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은 덥겠고 동해안 지방은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24도, 울산과 포항은 2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